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8월을 방류 시기로 잡고 막판 주변국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려고 다음 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일치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일본. 여기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지난달 말 시행한 오염수 설비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오는 7일 검사 종료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特段大きな指摘事項がないということで、終了証の交付に向かって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との報告がございました。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이라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きます。 주변국과 자국 내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따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방류 시기 결정을 놓고 주변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라며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저녁 국회 본청 로텐도르에서 집결해 자정까지 오염수 투기 반대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 농성을 이어간 뒤 이튿날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등이 모여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옐런 장관이 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항공기 탑승 계단을 오르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이자 4년 만에 미 재무장관 방중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옐런 장관은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허리펑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두 나라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하지만 옐런 장관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디리스킹으로 이름 바꾼 공급망 재편 문제 등 서로 얼굴 붉힐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도 강경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방침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며 탈중국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옐런 장관 출국 날 미 국방부는 중국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지원을 끊겠다는 발표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국의 소통 강화에 만족해야 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달 말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하기로 했지만 첫 회의가 상징적인 만큼 차관급으로 격상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규명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주변의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 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소명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가해 남성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동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범행은 이 남성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이곳까지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찢어지는 비명 소리 들리는데 처음에 애기 우는 소리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등산 일어나서 어디서 나왔는데 소름도 엄청 떠지고 피도 흘릴 정도면 계속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국도에서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차 한 대는 지금 완전히 앞에가 반파가 돼 있었고 차 한 대는 이쪽에 저 오른쪽에 차는 전복이 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SUV 차량 안에 50대 여성 운전자가 갇혔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늦은 밤 서울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택시기사가 쫓고 있는 건데 차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매니저와 함께 1km 정도를 내달린 이 씨는 결국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최대 치사율 40%에 이르는 괴사성 근막염이 집단 발병해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성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은 입소자 보호자 신고를 접수하고 어제 시설을 둘러보고 입소자의 퇴소 의사를 묻는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안성시는 30여 명이 입소한 해당 시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괴사성 근막염이 11차례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려던 정부의 계획에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원지법도 원고 2명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혜옥 할머니 자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로 피공탁자, 즉 유족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유족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배상금을 대신 맡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탁제도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앞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배상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하며 거부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잇따라 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할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역시 고 박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놨는데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밖에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서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보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의의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연이은 제동에 막히면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시간에 걸쳐 문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문 전 대통령과는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썼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말하는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이 대표와 회동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다른 곳에 더 인사를 드린 다음 뵙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고 인사를 마친 뒤의 일정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인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월요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타고 있는 듯한 지구의 사진이 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7월 3일이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7.01도였는데 2016년 8월에 기록한 16.92도를 경신한 수치였습니다. 1979년 위성 관측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요. 또 기온 자체를 기록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보더라도 가장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기록이 머지않아 깨질 걸로 전망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세계기상기구가 지난 4일 7년 만에 엘니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한 기후학자는 이를 보면서 이제 막 엘니뇨가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더 많은 일일, 월간, 연간 최고 기온이 깨질 걸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엘니뇨 현상이 식량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전염병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지구가 보내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개개인들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이 사진 얼마 전에도 저희가 좀 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는 2단 부분을 좀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3단의 위성체 잔해도 좀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인양한 위성체 잔해는 카메라 등 광학 장비나 부품, 또 광학 카메라가 들어간 경통 등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정찰 위성의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미가 함께 분석해 본 결과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자, 과연 해상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좀 주요 관심사였는데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정찰이나 첩보 위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브미터급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즉 가로와 세로 1m 정도 크기를 한 점으로 나타낼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파악된 북한 위성체의 해상도는 10에서 20m를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용 위성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군은 앞으로 북한 발사체와 위성체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보안상의 조치로 당분간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전해진 것만으로는 지금 우려할 정도의 기술력은 아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또 다는 아니니까요. 네. 계속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실종 신고가 하루에 340명. 굉장히 좀 많은데 저도 요즘에 좀 문자를 좀 자주 받는 것 같거든요. 요즘 실종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실종 수사 접수 건수는 12만 4천여 건 됐다고 합니다. 이걸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340건 정도 되는 건데 성인이 7만 5천 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18세 미만 아동이 2만 6천여 건, 치매 환자가 1만 4천여 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 8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네, 자, 이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많은 수치인데 이 수치를 좀 다 대응할 여력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 아래쪽에 전담 인력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전국 258개 경찰서 가운데 163개서에서는 실종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으로 치면 831명에 불과하고요. 이 831명이 연간 12만 건 넘는 실종 접수를 대응한다고 하는 건데 실종 신고는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숫자만 보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허위 신고나 오인 신고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또 가려내려면 부담이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채무 관계나 혹은 내연 관계 등에 의한 신고 그리고 과장 신고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 특성상 초기에 어떤 유형의 신고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현장에 가보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해결 실종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문성을 갖춘 실종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기관 등과 공조해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서 물론 경찰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냥 좀 넘겼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겨레 기사인데요. 10대 마약 경험자가 수백 명이 늘 때 재활 참여가 17명에 그쳤다. 굉장히 좀 얼마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10대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대되는 막대 그래프가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 2018년에는 143명이었다가 2022년 기준 481명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반 동안 국내 중독재활센터 2곳에 등록해서 재활을 받은 인원은 17명에 불과한데요. 전체의 0.8%에 그쳤습니다. 네, 0.8%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재활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재활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기사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는 상담이 어려운 탓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중독재활센터에 청소년이 혼자 방문할 경우에 가족이 함께 동참할 때 효과가 더 좋다면서 보호자와 함께 올 걸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센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자라온 환경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동반 없이도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등에 단속되지 않더라도 재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소년들 재활이 중요한 만큼 또 재활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인책이 더 많이 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1면인데요. 영어 유치원을 가려고 4세 고시에 내몰린다. 자, 제가 상상하는 그 4세 고시 그런 뜻일까요? 설마?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레벨 테스트를 거쳐 합격을 해야만 영어 유치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모들 사이에서는 4세 고시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이 기사에서는 의대 블랙홀이 사교육의 종착지라면 영어 유치원은 그 출발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영어 유치원 과열이 입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제목인데 다음 면의 기사의 제목을 보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번 더 시험을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영재 테스트를 보고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표를 받아와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거나 유급 제도를 도입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사실 유치원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법적으로 보자면 학원에 그치는데요. 그나마도 1990년대 처음 영어 유치원이 나올 때에는 놀이와 학습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학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나 사회성, 정서 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지나치게 학습만 강조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영어 유치원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저도 이제 유치원생의 부모로서 아니란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4살부터 진짜 이래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아이들이 참 아이답게 자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어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적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소위 강제징수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없다.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해서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개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준수와 이행을 위해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우선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관련 TF를 발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범부처 합동기구를 꾸린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건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킬러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선 제도의 실익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도대체 왜 산업부가 이렇게 대형마트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라이즈된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이런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받고 싶어 하고요.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의 편익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저는 이 대중소유통 상생 협력 같은 경우는 산자부, 중개부, 국무조정실 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감대 쓴다.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기 우려가 일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경기 살리는 것은 역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각종 보조금 문제 등을 부각하며 나라 살림을 되살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적당히 분배하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9,367억 원, 17%가 늘었거든요. 정부가 철폐를 추진하는 킬러 규제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들도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개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면 정치권 대치 전선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보통 지금 플랜상으로는 지방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권이 이제 지방에 제한이 돼 있는 은행,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특정 얼마 이상 해야 되는 은행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본 비율 같은 것도 좀 낮아서 조금 운영하기 쉬운 이런 은행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뭐 부산은행, 뭐 예전에 뭐 광주은행 이런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거든요. 예. 지방은행들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틀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지배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제 자본 규모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구은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실 뭐 시중은행이 되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은산분리, 금산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산업자본이 얼마 이상, 산업자본이 4%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지방은행이 대구은행밖에 없어서 대구은행이 일단 시중은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은행이란 게 아예 뭐 이게 시중은행 자체가 워낙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에 변경이 되고, 이런 지방은행 시중은행이 변경이 되면서 영업권 자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말하는 지금 5대 은행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새로운 은행이 오면서 조금 경쟁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시중 은행들하고 이제 자산 격차가 좀 나잖아요. 지방은행이 이게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경쟁 유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특히나 이제 영업권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사실 자산 규모만 봐도 이제 거의 대구 은행이 그래도 건실하고 좋은 지방 은행이긴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5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다음에 영업점 수도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이게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결국 정보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빠르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구은행이 만약 시중은행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것들 낮춰준다라 그러면 시중은행의 지분을 일부 뺏어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금융위원회가 많이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선택이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영업 방식이 이제 점포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방식이 많이 되면서 비대면 방식이 많이 되면서 이런 것이 대구은행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대구은행의 이제 체제 역시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보통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의 포트폴리오랑 대구은행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구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많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중은행 위주의 어떠한 전반적인 대출 구조를 바꾸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5개 은행이 과연 어떻게 보자면 시중은행의 과점을 진짜 만들고 있는 것이냐, 실제 5개 은행이 부족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평가도 어렵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5개 은행만으로도 시중은행의 영업이익률,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 같은 건 충분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은행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시중은행 경쟁 체제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은 맞다. 결국은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 은행하고 온라인 영업의 변화하고 결국은 그 금융위원회 어떤 정책, 결국 비대칭 정보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맞물리면은 순조롭게 시중은행 영업이익 같은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과점 체계의 어떤 불합리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경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는 약간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시중은행의 현 체계에 좀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시공사인 GS건설이 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걸 텐데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GS건설 하면 자이 브랜드로 유명하고 자이 브랜드면 일군건설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중에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사할 때 자체부터 철근을 누락시키고 철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근을 누락시키고 콘크리트 역시 30% 이상 안 좋은 콘크리트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 설계 높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히 부실 시공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 브랜드가 하면은 흔히 말하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이 건설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고 이런 의구심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 자이를 안 고를 그 GS 건설을 안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가 있는데 왜 GS 자이를 해야 되느냐, GS 건설을 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고자 결국은 미래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자 지금 한 4천억 원가량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새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첫 번째는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지은 거 한 공정률이 한 67% 된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다 어떻게 보면 새로 져야 되니까 네. 부수고 새로 져야 되는 이런 과정들. 부수는데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주가 지연되게 되는, 지금 공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3, 4년 정도 더 걸릴 텐데 이거 입주가 지연되는 어떤 입주 지연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리고 공사비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뭐 4천억이라고 지금 최소로 보고 있지만 뭐 1조까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GS건설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건설 현장 전반의 관행 문제로 번지면 업계 전체가 좀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GS건설 같이 큰 회사들이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작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에 또 이런 부실 시공의 사태가 나면서 건설사들이 과연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사람들이 살 때 집이란 자산의 가치가 엄청난 가격을 지니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진짜 뭐 평생을 모아서 사는 이러한 과정들인데, 이런 것이 부실 시공이 됐다라는 의구심이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입주민들이 굉장히 관리 감독 같은 것들, 분양을 받을 때부터 이제 좀 철저히, 감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감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법적인 문제로 많이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몇 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흔히 말하는 좋은 건설사라는 데서도 부실 시공이 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된다라 그러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률 문제,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서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으로는 업종 전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감리라는 절차에 더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 같은 그런 이슈였고요. 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 세계적인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반도체,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희소 광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소 광물들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희소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물론 희소 자원 자체, 희소 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희소 금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급 자체는 전 세계에 사실 있긴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제할 때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염을 감당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광물 자체, 광석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결국 한 번은 중국에 거쳤다가 나와야 된다고 보통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존도랑 관련 같은, 뭐 이번에 대상이 된 관련 같은 경우에 뭐 97%가 중국에 거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치가 관륨이 중국에 많아서기도 하지만 전 세계 관륨이 일단 중국에 가서 정제가 한번 된 다음에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희소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이 되는 히토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히토류 같은 것까지 이제 확장이 돼 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미중 갈등,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나온 것들이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갈륨과 게르마늄, 뭐 우리나라는 조금 타격이 좀 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갈륨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그 LED 같은 생산, 그다음에 뭐 게르마늄 같은 경우 레이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중국은 어쨌든 통해서 나가야 되는 공급망 문제가 결국 전 세계, 전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갈등들이 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네요. 뉴욕 증시는 사실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연준이 이제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할 때 어떤 방식들의 의견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데, 의사록 공개 과정에서 매파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매파적,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 금리를 올려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예측보다 너무 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약간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경기 약간 하강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요. 사실 금리 자체는 굉장히 또 오른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 그 국채 금리란 것이 사실 시장의 기대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준이 이렇게 의사록을 어떻게 보면은 긴축적인 의사록을 발표하자 뭐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건 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문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은행 업무 등의 서비스를 한 달에 12시간에서 72시간 제공하게 됩니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의 60%는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77%는 방학 때 업무가 더 늘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2,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학기 중 11%, 방학 중에는 29%였고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돌봄 전담사도 60%나 됐습니다. 이유로는 돌봄 공백 우려와 동료 전담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꼽혔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이 유력한 관광지 주변에 알박기 형태로 땅을 매입하고 개발 공약까지 냈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장 측은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49.75% 대 45.77%, 2,073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영 후보가 보유한 부동산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며 이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또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이 시장은 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는 사항들이 다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매매로 봤고요. 그 토론회에서 투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지난 1년간 그려온 시정 청사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에 연루된 사무장이 구속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들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 변호사 사무실 소속 김 씨가 해당 사건을 양 위원장에게 연결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봐 도주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급대원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50분쯤 서울 삼성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보고 달아나려다가 구급대원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를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행위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경위에서 해당 문구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경 재개방 움직임 속에 최근 탈북 추세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 인권 정책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탈북민들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이 한미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지난 3월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북한 인권 압박에 탈북자들의 정언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북중 국경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탈북민의 증가를 우려한 북한 당국의 초조함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근 이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급감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탈북민 수가 직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향후 국경이 개방될 경우 탈북 행렬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으로 업무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정황 역시 북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연구 내용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 울프슨 연구 업적상을 수상한 조광욱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교수 등 국내외 3천여 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요인에 의해 개 질병에 관여하는 개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조재열 교수팀은 개 대뇌와 소뇌, 폐, 간 등 주요 11개 조직에 대해 후성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종합적인 기능 표준 지도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성 유전체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유전체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표준 지도가 마련되면 후생 유전체 조절 코드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 발생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호주 또 뉴질랜드에서 개막하는 피파 여자 월드컵 축구대표팀 23명의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지소연과 조소현, 이금민과 박은선 등 베테랑들과 16살 KC 페어, 천가람과 배예빈 등 신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콜린 벨 감독은 KC 페어가 바로 팀을 도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해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16세 1개월의 월드컵 출전은 우리 남녀 선수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룹 세븐틴의 미니 10집 앨범 FML이 발매 후 2달 만에 600만 장 넘게 팔리며 K-팝 단일 음반으로는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발매된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이 판매량 62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단일 음반으로 6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앨범은 발매 첫 주 판매량 455만 장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50/50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멤버들과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금을 지급할 단계는 아닌 만큼 최근 정산 자료를 보내 사유를 소상히 밝혔다며 실수로 자료가 누락됐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50/50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은 정산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을 뿐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인조 K-팝 그룹 더보이즈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더보이즈를 2023년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해외문화홍보원이 개최하는 2023 국제 콘텐츠 공모전 홍보를 시작으로 한국 문화와 한류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절로 알려진 경주 홍륜사터 부근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공양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공양구는 부처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올리고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물품을 뜻합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홍륜사지 서쪽 부근에서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위한 발굴조사 도중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사찰 관련 유적과 함께 철소를 포함한 청동 공양구 54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경북, 경주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하신다면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 부산 2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동부, 동쪽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충청 이남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